안녕하세요. 김진애입니다. 제가 약속드린 대로 22대 국회 6월달이 되면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여러가지 여러분께 선사드린다고 제가 약속을 했죠. 여러가지 4월 10일날 총선을 끝내고서 여러가지 계획을 좀 세웠습니다. 여러가지 그때는 이제 기분도 좀 업되고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열심히 세워서 그래서 야심차게 만든 새 프로 코너가 이겁니다. 제목하여 인생 내 컷. 인생 너희 컷이 아니고요. 인생 나이 컷입니다. 제가 처음에 사실은 제가 이걸 생각하게 된 게 인생 내 컷 하면 제가 그 사진을 최근에 처음으로 찍어봤어요.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님을 모셔서 얘기를 하면은 뭔가 이런 포맷으로 하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인생 네 컷으로 이제 이름을 정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PD가 또 우리 작가가 이거 자칫하면은 저작권에 걸리겠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나이 컷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인생 네 컷. 앞으로 어떤 게스트를 모시게 될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아마 굉장히 저도 재미나게 여러 가지 코너를 진행해본 적이 있지만 이건 굉장히 재미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는 인생 네 컷 김진애 편입니다. 왜 이걸 김진애 편으로 시작하느냐? 일단 파일럿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제가 이게 해놓은 게 제대로 될지 안 될지. 그리고 이제 21대 국회 지난 4년을 저도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인생 네 컷은 김진애 편입니다. 지난 4년 여러분들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죠. 22대 국회를 앞으로 바라보면서 죄송합니다. 지난 4년 돌아보면 사실 우리한테 가장 큰 거는 다른 거 어떤 거 떠나서 여러분들 벌써 금방 잊어버리셨겠지만 코로나일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거의 3년, 2년 한 9개월 정도를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지냈어야 되니까 그게 사실은 저희한테 굉장히 큰 트라우마고 이건 인류적인 트라우마고 아마 나중에 역사에도 기록될 트라우마죠. 그래서 그런데 그 와중에 21대 국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21대 국회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어떻습니까? 이 사진, 우리 비서관, 사진 잘 찍는 비서관이 이렇게 찍었는데요. 저는 이 사진을 보고서 이게 제가 첫 번째 국회 출근하는 날입니다. 아침에 브이로그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찍은 사진인데 제가 맨날 우리 국회 건물을 보고 이렇게 못생긴 건물이 있을 수 있나 제가 맨날 흉을 보는데 이날만큼 이 사진에서는 국회의사당도 상당히 괜찮게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앞에 잔디밭이 있고 그 코너 하나에 여기서는 이제 오른쪽에 있네요. 오른쪽에 있는 저 사람 이렇게 다 이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정말 감각 있게 찍은 사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번 얘기를 하면 전혀 국회의원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국회의원이 출근하는 거라고 보이는 게 아니라 누가 무슨 드라마나 영화에서 무슨 장면 하나 찍은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제가 사실은 그런 게 제가 별로 국회의원처럼 보이지 않지 않아요? 제가 사실은 21대 국회에 입성할 거라고는 제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기서 이제 뭐 기억하시는 분은 저를 21대 국회에서 가장 국회의원으로 많이 기억을 하시겠지만 제가 사실 18대 국회의원을 했었거든요. 18대 국회의원 때 비례대표로 입성을 했습니다. 그때도 꽤 날렸죠. 그때는 이제 MB 때였으니까 가장 큰 이슈가 4대강 사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뉴타운 하도 문제가 심각해서 뉴타운 출구법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럴 때 제가 상당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4대강 사업 자체를 막지는 못해서 제가 맨날 이게 국회의원 하는 게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거 맨날 잘못된 것만 찾아다니고 제가
4대강 사업에 176개 공구를 제가 다 발로 뛰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현장에서의 문제를 다 파헤치고 그랬는데, 제가 맨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 보좌관이 그러더라고요. 국회의원의 임무는 꼭 잘못된 국책 사업을 막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진실을 파헤치고 사실을 파헤쳐서 그 팩트를 국민들한테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제가 아주 뭐 기분이 뭐 그만하면은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18대 국회 때 상당히 날렸어요. 굉장히 이제 유명했는데, 제가 이제 19대 국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경선을 했습니다. 그때 마포구에 경선을 했는데, 그때 경선에서 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질 때도 제가 지면서 이긴다는 걸 처음으로 알았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쉬워했습니다. 김진애가 19대 국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시면서.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완전히 현실 정치는 제 인생에서 접었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저한테 그 다음에도 또 출마해라, 뭐 그 다음에도 출마해라, 뭐 지방선거에도 출마해라,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저는 그냥 완전히 제 인생에서 현실 정치의 기회는 이제 없다. 이러고서 이제 완전히 지웠어요. 그래서 20대 국회가 지나갔습니다. 20대 국회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때는 이제 4개 당으로 쪼개져가지고, 국민의당까지 쪼개져가지고, 여러 당들이 있고 굉장히 선진화법은 생겨서 국회는 조금 조용한 것 같았지만 여전히 많이 시끄러웠고, 그때 20대 국회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거는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걸 만든 겁니다. 그래서 21대 국회를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한다고 그래요. 그때도 이제 근데 그때쯤 되면 저한테 아무도 저한테 이제 더 이상 출마하라 뭐하라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21대 국회에 열린민주당으로 제가 국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그 제도 때문에 소수 정당에도 기여가 갔던 거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갔는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사실은 국회 들어갈 생각이 아니라 바로 그 시간에 저는 포르투갈 여행을 한 달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갔다 와서 투표를 해야 되니까요. 선거가 그때도 4월 10일이었을 거예요. 선거일 전에 돌아와서 투표를 해야 되니까 그 전에 3월 달 한 달을 이제 포르투갈에 갔다 오는 거로 계획을 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한 10여 년 동안 포르투갈에 가야지 하고 있었는데, 그때 못 갔던 거를 이제 이번에는 꼭 갔다 와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군데 계획도 세우고 들어가는 입장권도 다 해놓고 비행기며 철도며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뭐가 터졌습니까?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게 1월달, 그때 이제 기억하시면 모르지만 새해가 되면서 그 전에 2019년 겨울 12월 달부터 약간 문제가 있더니 새해가 지나가면서 갑자기 이게 문제가 너무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부터 여기저기 봉쇄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해외에 여행객들도 줄고 여러 가지 관광객들 문 닫고 이러는 것들이 1월 말 이때쯤부터 막 됐어요. 그래서 저도 구정 때쯤 돼가지고 그때가 설날이 한 2월 초였나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저도 포르투갈 여행을 접었어요. 야, 인생 여행이 여기서 가는구나. 이러고서는 이제 실망을 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열린민주당이, 결성이 되고, 그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막 그때 이제 통과가 되고, 열린민주당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게 생기면서 갑자기 제 이름이 거론되고, 3월 초가 되니까 제 이름이 거론되고 그러더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제가 국회의원 되고 싶어 하셨을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저는 이제 그때 제 이름이 거론되고 그래서, 더군다나 열린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가 열린공천으로, 추천을 받고 또 그걸 가지고, 이제 투표를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순위를 결정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제도다. 그리고 저는 열린민주당의 결성을 굉장히 저는 찬성을 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소수 정당이 별도로 있는 게 국회 운영하는데도 여당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저는 굉장히 찬성하고 좀 응원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 나한테 연락이 올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저는 이제 근사하게 거절할 이제 시나리오를 잘 만들었죠. 제가 뭐 이런 거 잘 합니다. 어디서 전화 올지도 모르면 어떻게 우아하게 거절을 하는가. 그래서 우아하게 그때 정봉주 의원님께서 열린민주당을 처음 세우셨잖아요. 그러다가 손혜원 의원님을 같이 해서 두 분이 이제 같이 창당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정봉주 의원이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아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때 우아하게 거절했더니 또 금방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별로 내가 필요하지 않는 모양이다. 그리고 저도 이제 마음 접고 그러고서 이제 당연히 그러고 있는데 그러고 있다가 며칠 있다가 한 닷새인가요? 뭐 며칠 있다가 다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손혜원 의원님을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그것도 손혜원 의원님을 통해서 바로 연락이 온 것도 아니고 제 주변에 제가 꽤 존경하는 언론인들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별로 지네가 별로 이런 거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 알고 있는데 굉장히 괜찮을 수 있는 기회인 것 같다. 이러면서 저를 이제 미리 좀 포섭을 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당시에 주진영 후보는 참가하겠다 이런 얘기가 주진영 최고는 아니었다. 당시는 그냥 주진영 후보죠. 주진영 후보도 연락이 오시고 그 다음에 손혜원 의원님이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생각해 보겠다. 그러고서는 이제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때 속으로는 생각을 했어요. 아마 여성 후보들을 비례 후보를 구하는 게 더구나 급하게 구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여성 후보들이 상당히 구하기가 힘든 모양이다. 그래서 다시 연락이 온 것 같아서 저도 그때부터 차분하게 주변에 이제 제가 아는 존경하는 분들께 여러 연락을 드리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은 한 90%는 제가 하는 게 좋다고 그러고 한 10%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그러고 뭐 이런 얘기들을 듣고 그러다가 제가 마지막에 우리 딸들한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때 우리 딸이 큰 딸이 샹하이에서 그 코로나 때문에 갇혀 있을 때였어요. 그때 전화를 걸더니 굉장히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때 뭐 했던 말이 있는데 제가 그걸 여기까지 뭐 옮기지는 않고요. 굉장히 반가워하고 딸들은 굉장히 찬성하고 뭐 우리 남편은 언제나 예대로 뭐 쉽지 않을 거야 하고 싶으면 해 항상 이런 거죠. 그래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절차를 겪어서 절차는 이렇습니다. 열린민주당은 사실은 지금도 열린민주당은 있습니다. 당시에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의원이 만든 열린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3명의 국회의원을 배출을 했죠. 최강욱, 강민정, 그리고 김진애 3번까지만 배출이 됐고요. 그러고 나서 사실 처음에는 적어도 한 10석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적어도 8석까지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3석밖에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신생정당으로 3석을 만든 것도 이게 굉장히 큰 일이죠. 그리고 당시는 여러분들이 22대 국회의 조국혁신당의 모델을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열린민주당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상당히 이제 멀리 했고요. 그러니까 경쟁자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굉장히 질시와 경원을 받으면서 선거운동을 했고, 그렇지만 3석을 이루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대 국회를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열린민주당은, 당시에 그 열린민주당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선 직전에, 2022년 대선 직전에
더불어민주당하고 합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열린민주당은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참여했던 열린민주당은 아니죠. 그래서 21대 국회에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상당히 우연하게 어쩌다가 21대 국회에 8년 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8년 만에 들어가게 된 게 사실 이제 제가 연배도 상당히 있고 그리고 8년 동안 제가 사실은 18대 국회를 하고 난 다음에 정치인의 물보다는 여러 전문가로서의 면모, 그 다음에 방송인, 그리고 뭐 사실은 뭐 약간의 방송 셀럽의 역할도 하고 뭐 이러고 그 KBS 열린 토론의 진행자 역할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잘 지내다가 다시 현실 정치인으로 가게 되는 게 역시 인생은 모르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왜냐하면 한 번도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던 일이에요.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고 그럴 때도 뭐 누가 저를 생각하고 있을 일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제가 나름대로는 당시에도 그 방송계나 유튜브에서 상당히 좀 유명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뉴스공장의 4년 뉴스공간의 이른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창당 멤버는 아니고 창설 멤버는 아니고 하여튼 처음부터 같이 시작을 한 시작 멤버로서 한 4년을 같이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3년 9개월을 김진애의 도시 이야기라는 코너, 아주 작은 코너지만 그걸 가지고 대중적인 인지도도 상당히 올라갔죠. 그렇게 했지만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뉴스공장에서는 열린민주당의 등장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았고 거기서 생겼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요 다 그냥 저한테는 흥미로운 그냥 이 여러 가지 사건 중에 여러 가지 하나고요. 여하튼 21대 국회에 들어간 거는 저한테는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이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인생 네컷 두 번째. 사진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단일화했고요. 그리고 의원직 사퇴. 이게 뭡니까? 이게 불과 1년 만에 다시 진행된 일이에요. 1년 전에 2020년에 8년 만에 국회의원이 됐는데 다시 1년 만에 국회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그것도 서울시장 단일화 선거 때문에요. 국회의원 했던 얘기는 세 번째 커트에서 얘기 드릴 거고요. 박원순 시장이 8월 달에 갑자기 가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보궐선거가 그 다음 해에 4월 달에 예정이 됐습니다.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실은 당원이 귀책 사유가 있는 선거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당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으나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직을 맡았던 이낙연 대표께서는 굉장히 의욕을 보이셔서 당원을 바꾸셨습니다. 후보를 내는 거로요. 그때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동시에 진행이 됐는데 그 두 선거가 다 더불어민주당의 시장이 귀책 사유가 있어서 생겼던 보궐선거였습니다. 그래서 보궐선거가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로 했는데 열린민주당에서는 고민을 굉장히 했습니다. 열린민주당에서는 선거를 해야 되느냐, 후보를 내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하다가 그때의 당원들한테 이제
의견을 구했습니다.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그 당원들한테 직접 의견을 구해서 전당원 투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의견을 정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냈던 얘기가 후보는 내서 열린민주당의 존재감은 확실하게 발휘를 하되 더불어민주당하고 단일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열린민주당에서도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서울시장 후보로는 김진애가 많이 거론이 되죠. 저는 사실은 서울시장으로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거론되어 오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이제 도시 전문가고, 그리고 저 자신도 서울시장에 대한 관심을 꽤 오랫동안 보이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 서울시정에 굉장히 오랫동안 이모저모로 관여한 일도 있고, 조선시장이나 고건시장 시절, 그리고 MB에 대한 또 오세훈 시장에 대한 굉장히 또 비판적인 얘기도 많이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관심이 당연히 있었고 그리고 당원들이 열린민주당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당원들의 후보 추천을 받자 그리고 경선을 하자. 그래서 이제 몇 사람이 청구가 되는데 그 중에서 후보로 경선에 나오겠다고 한 사람이 저하고 정몽주 의원이었습니다. 정몽주 의원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전번에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겠다고 했다가 당시에 송사에 이제 여러분도 아시는 그 송사에 때문에 결국은 중간에 드롭을 하셨죠. 그래서 서울시장에 나가질 못해서 관심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몽주 의원하고 저하고 선거를 경선을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뭐 제가 이길 거로 알고 있었지만 정몽주 의원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죠. 정몽주 의원은 중간에 이런 얘기도 하셨죠. 저는 계속해서 의원을 할 테니까 정몽주 의원이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 근데 그때 당시에 정몽주 의원이 조금 좀 말하자면 저는 정무적인 판단 미스였다고 보는데 이런 거를 경선에서 공약으로 내셨어요. 뭐냐 하면은 본인이 후보가 되면은 민주당하고 단일화를 할 뿐만이 아니라 합당을 하겠다. 그랬더니 열린민주당 당원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죠. 그것 때문에 아마 제가 경선에서 쉽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단일화가 아니라 열린민주당의 후보가 됐죠. 그런데 저는 사실은 단일화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민주당에도 굉장히 제가 친한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주당에도 뭐 나름대로 기여한 바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도 열린민주당의 원내대표로 굉장히 그동안 저기도 많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미리미리 많이 얘기를 했어요. 되도록이면은 더불어민주당의 경선도 좀 일찍 끝내서 단일화를 그게 좀 단일화를 빨리 처리를 해서 제가 의원직 사퇴를 좀 안 해도 되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전혀 안 듣더라고요. 뭐 당시에 우상호 후보는 일찌감치 경선에 출마 선언을 했고 박영선 후보가 당시에 중소기업부 장관이었는데 굉장히 뒤로 끌었죠. 그래가지고 늦게 출마 선언도 했고 나와서 박영선과 우상호의 경선이 굉장히 정말 열렬하게 경선을 하더군요. 뭐 TV 토론도 굉장히 한 5번인가 하고 굉장히 그때는 뭐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박영선 후보가 앞서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빨리 진행될 수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하여튼 열심히 근데 당시에 우상호 후보는 아예 배수진을 쳤어요. 자기는 국회의원도 앞으로 안 나갈 거고 여기서 하면은 국회의원직 딱 놓고서는 하겠다 이러고서는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역시 박영선 후보에게 경선에서 박영선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단일화에 대한 이제 협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었는데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그게 뭐냐면 한 달 전인가 28일 전일 겁니다. 아마 28일 전까지는 단일화에 하면은 국회의원직을 사퇴를 해야 되는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박영선 후보 측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굉장히 짧게 한 닷새 만에 저기를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조정훈 후보가 시대전환, 아시다시피 조정훈 후보는 시대전환으로 해서, 저기에 들어왔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해가지고 더불어 시민당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시대전환으로 다시 돌아갔죠. 여기하고 경선을 셋이서 같이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거는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거는 그렇게 짧은 동안에 하면은 제대로 경선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조정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자기는 국회의원직 관두고 나서 제대로 하겠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주 짧은 동안에 너무 딱 한 번만 토론하고 하자 그래서 저는 그런 경선 못 한다. 그리고 저는 3자로 해서 하는 경선은 제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데 들러리로 세우려고 하는 것 같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정훈 후보하고는 당연히 뭐 아주 요식적인 행위를 거쳐가지고 저기가 됐고요. 박영선 후보가 됐고 그 다음에 저하고 단일화를 다시 했는데 저는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국회의원직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쪽에서는 계속해서 당시에 협상의 당사자가 김종민 의원이군요. 지금 새미래로 간. 굉장히 성의 있게 협상에는 임하셨는데, 정말 요식행위로 하자는 식으로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시간이 없으니까,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그 다음날 제가 발표를 했죠. 저 국회의원직 사퇴하겠다. 그러니까 제대로 TV 토론하고 적어도 2번의 토론회를 하고 그러고 나서 경선하자. 그 다음에 또 경선에 있잖아요. 투표하는 단. 이거 가지고 하는데 참 박영선 후보 측도 너무 저기래서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냥 놔버렸어요. 열린민주당은 당시에 몇만이나 됐나? 권리당원하고 저쪽하고 하여튼, 비율이 한 100대 1 정도는 넘었어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선거인단 해가지고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서 오케이 했더니 드디어 경선이, 성사가 돼가지고, 경선이 아니죠. 단일화가 성사가 돼서 그때 JTBS에서 토론회 한 번 하고 오마이TV에서 토론회 한 번 하고 그러고 나서 선거인단 투표를 해가지고 제가 졌습니다. 당연히 저는 질 거라고 알고서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까지 왔던 건 뭐냐면은 제가 마지막까지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있었지만 저는 사실은 이런 게 더 있었어요. 마지막까지도 오히려 저는 마지막까지도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서는 선거에 이길 수 있는 찬스가 없다. 그렇지만 열린민주당의 후보로서는 보궐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찬스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뭔가의 결단이나 이런 게 있는 것도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런 게 별로 얘기가 되지 않고 저는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너무 그렇잖아요. 너무 지지도도 높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걸 요구를 한다. 단일화 과정에서 이런 비판도 들어가면서 하여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그러니까 끝까지 배수진을 친 거죠. 저는 국회의원직 던진다. 그래서 제가 지고 나서 그때 제가 패배사를 한 거는 제 머리에도 남습니다. 제가, 지고 난 다음에 딱 5분 만에 쓴 겁니다. 씩씩하게 졌습니다. 네, 씩씩하게 졌습니다. 그리고 씩씩하게 졌을 뿐만이 아니라 제가 한 약속, 씩씩하게 국회의원직 사퇴까지도 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직 사퇴한다고 그랬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당황하기도 했지만 제가 마지막까지 사퇴 안 할 거라고 알았대요. 근데 저는 잘 몰랐는데 그렇게 단일화해서 지고 난 다음에도 원래 국회의원은 전체 회의에서 본회의에서 투표로 의원직 사퇴가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국회의장이 올리지만 않으면 그냥 사장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한번 약속한 걸 꼭 지켜야죠. 그래가지고 제가 국회의장, 당시에 박병석 의장한테 찾아가서 제대로 올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때가 3월 한 20 며칠인가? 뭐 해가지고서는, 그래가지고 의원직 사퇴가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김의겸 의원이 승계를 했지요. 그때도 말이 참 많았습니다. 김의겸 의원님은 참 정말 운도 좋지. 김의겸이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요. 비례대표는 잘 아프지도 않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비례대표는 승계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김의겸 의원은 정말 불과 11개월 만에 앞에 있는 사람이 그것도 단일화해서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사퇴까지 해가면서 약속 하나 했다는 것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느라고 사퇴하고 나가서 의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은 굉장히 저한테 고맙겠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도 사람들이 참 말이 많았어요. 뭐 김의겸 의원님은 특히 청와대 출신이고 그래서 뭔가 딜이 있을 것이다. 뒤에서 주고받은 게 있을 것이다. 그건 니네 동네에서는 하는 얘기지. 주고받을 게 뭐가 있냐고 도대체. 아마 사람들이 그 다음에 알 겁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제가 자문역도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무슨 공공기관장이 있을 것이다. 당시에 LH 문제가 있어서 LH에 갈 것이다. 아이, 별의별 소리들을 다 해요. 그런 거 참 쓸데없는 소리들이 많은데, 여하튼 간에. 그래서 제가 그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놀랍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헌정사상 첫 번째 단일화로 인해서 의원직 사퇴를 하는 첫 번째 케이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여태까지 첫 번째 케이스지 앞으로도 마지막 케이스일지도 모르죠. 그래서 저보고 상당히 용기 있다. 어떻게 국회의원직을 그렇게 내려놓을 수가 있느냐. 저는 뭐 딴 거 없습니다. 한번 약속한 거는 지켜야 된다는 것밖에 없고요. 아깝긴 하더라고요. 아깝지 않겠습니까? 아깝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박영선 후보하고의 단일화 그 앞에 사진에서 다시 한번 올리면 아시겠지만 당시에 JTBC에서 단일화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가 지금 3년 뒤에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양정철, 박영선 이 두 사람의 비서실장 총리 설이 나왔을 때 그때 참 정말 이 정치 매니아들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 옛날 3년 전에 있던 거를 딱 골라서 그렇게 쇼츠를 만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토론을 했을 때 제가 몇 가지가 상당히 석연치 않았던 게 일단 박영선 후보는 저에 대해서 저의 그 공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공부를 안 하고 나와서 야 역시 지지율이라는 게 세구나. 그래서 제가 참 그거는 섭섭했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이상했던 게 뭐냐면은 거기서 제가 정무적인 토론 시간, 정치 토론 코너에서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그때는 후보는 아직 아니었고 검찰총장을 막 관두고 나왔었는데 대선에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얘기가 한참 있을 때였어요. 근데 신문에서 뉴스에서 박영선 후보가 무슨 연락을 한다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거기서 물어봤죠. 요새 윤석열 후보가 뭐 그렇게 저기 나온다 안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저기로 아시냐 그랬더니 아주 천연덕스럽게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걸 아시냐 그랬더니 연락하고 있는 사이다. 그리고 그때 딱 얘기한 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선에 안 나올 것이다. 이러고 얘기를 해서 그거 다 소설이다. 이러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석연치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아니 그때는 그게 어떤 때였냐면 추미애 장관하고 굉장히 분열이 심할 때였고요.
그 추미애 장관도 그때 장관직 내려놓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보 진영에서는 비판이 굉장히 강하고 그랬던데 거기서 그렇게 이제 뭐 사적인 인연인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그걸 자랑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너무 이상해서 했는데 그 이상한 걸 아무도 그때는 얘기를 잘 안 하고 저 혼자서만 이상해서 제가 그때 SNS도 쓰고 그랬는데 그때는 아무도 그냥 그거 안 하더니 3년 뒤에 드디어 박영선 총리 소리 나오니까 사람들이 아 그때 그거였구나 하고서는 이제 다 얘기를 했던 거였죠. 그래서 정치에서의 이 모든 과정은 이런 기록이 사람들 머릿속에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인생 4컷의 두 번째 컷에서 제가 그래도 헌정사상 기록은 단일화를 하고 나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유일한 기록을 세웠다는 헌정사의 첫 기록을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